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새로운 대단원, 문학으로 느끼는 삶, 소단원 1, 마음을 나누는 문학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을 통해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라시대 때의 향가 제망매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망매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학습 활동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제망매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제망매가의 의미와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제망매가의 제자는 제사제였죠. 그리고 이 망자는 우리가 왜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부르는데 그 죽음을 의미하는 망자입니다. 그리고 매는 누이 매자이고요.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즉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 제목을 통해서도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죠.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바로 자신의 누이의 죽음을 맞이한 말하는 이의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짧은 향가이지만 시어 속에 다양한 비유적 의미가 들어 있었는데요. 먼저 이른 바람이라는 시어의 의미는 누이의 이른 죽음을 빗대어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떨어질 잎 같은 경우에도 죽은 누이의 모습을 떨어지는 잎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라는 것은 같은 부모라는 것, 즉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남매라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작품은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여 누이의 요절, 이 요절이란 말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누이의 그런 이른 죽음, 일찍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망매가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 제망매가의 갈래는 향가였고요. 향찰로 표기되어 있었다라고 했었죠. 성격은 추모적, 애상적, 불교적입니다. 추모, 자신의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부른 노래였기 때문에 당연히 추모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애상적이다라는 것은 슬프다, 슬픈 분위기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불교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월명사가 본인이 승려이기도 했고 맨 마지막에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아미타 부처가 계시는 미타찰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교적인 색채가 진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소재는 누이의 죽음이었고요. 주제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것과 동시에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향가였습니다. 특징은 두 가지로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서정성,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게끔 서정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 62쪽 학습활동 2회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의 내용과 말하는 이의 태도를 정리하면서 이 시가를 읽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시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부터 네 번째 구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감정이 시작되는 부분, 즉 이 향가의 기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자, 기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고조되는 서 부분에서는 다섯 번째 구부터 여덟 번째 구까지의 내용은 누이의 죽음에서 삶의 무상함과 그리고 누이의 죽음에 대한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 결, 미타찰 그 부분 아홉 번째부터 열 번째 구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누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하며 계속 도를 닦으면서 우리 극락세계에서 만나자. 만날 것을 그렇게 기약하면서 슬픔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누이의 죽음에 대한 말하는 이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하고 말하는 이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의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는 그리고 아의 뒷부분에서 말하는 이는 이렇게 즉 1구부터 8구까지의 말하는 이의 태도와 9구부터 19까지의 말하는 이의 태도가 달라졌었죠.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써봅시다. 1구부터 8구까지는 말하는 이가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랬죠. 아주 슬퍼하고 있었어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자, 그러나 미타찰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뒷부분에서는 말하는 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 불교적 그런 세계관, 불교의 힘으로, 불교의 종교적 힘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 다시 극락세계에서 재회할 것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의 태도가 변했는데 이러한 말하는 이의 태도에서 이 죽음을 대하는 자신의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지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막매가를 쓴 월명사처럼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중에 뭐 예기치 않은 이른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 이별을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아직 어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슬픈 일이 없길 바라는데 선생님은 약간 월명사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월명사의 슬픔을 조금 더 이해해 보게끔 볼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큰아버지가 있으셨습니다. 저한테 큰아버지는 친할아버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워낙에 제 친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런 빈자리를 큰아버지께서 채워주셨었고 또 큰아버지도 조카들 중에서 저를 제일 예뻐하셨어요.
그랬던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직 60대 그때가 초중반이셨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더 기가 막혔던 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아주 근사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같이. 그것도 제 바로 맞은편에 앉으셔서 누구보다도 즐겁게 행복하게 맛있게 식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이제 저녁을 먹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12시간 채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이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때 감정을 표현을 하자면 온몸에 한 수백만 볼트의 전기가 한번 쑥 훑고 지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한테는 또 큰형이시다 보니까 더 이제 충격이 크셨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큰아버지가 계시는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같이 웃고 떠들고 했던 그 분이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영안실에 누워 있는 걸 보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막 그때 충격이 너무 컸고 그때 느꼈던 건 야,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에 있구나.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눈 뜨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하는 것이 항상 일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것으로 느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의 죽음이 가장 이렇게 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좀 마음에 애잔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아마도 월명사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월명사도 누이가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건강하시던 큰아버지께서 오래 장수하실 줄 알았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한 그 슬픔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쉽게 극복이 되는 상처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목이 메이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때 그 아픈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월명사는 지금 종교적인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념으로 그 아픔을, 슬픔을 극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잖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으로서 그 슬픔에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일을 월명사가 해내고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라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명사가 지금 그걸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같습니까? 꽤 대단한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참 숭고하다. 숭고한 아름다움이 이 작품을 통해서 느껴진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이의 태도, 월명사의 태도를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 큰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뭐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도 6, 7년 됐구나. 6, 7년 됐는데도 아직도 큰아버지를 좀 떠올리면 안타깝고 그런데 뭐 워낙에 저를 예뻐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슬퍼하는 걸 바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행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조금은 위안이 되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남은 가족들끼리 계속 이제 큰아버지 추모하면서 잘 지내고는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내일 일을 몰라요, 사람은. 오늘 수업 잘 듣고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우울한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남지 않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생각열기 어제 봤던 거구나. 어제 생각열기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뱉은 말이 그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하는 말들,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든 것들이 후회가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인지라 많이 실수하고 또 항상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조금씩은 줄여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제 큰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저는 느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예시 답안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이는 가족인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명복을 빌고 있어. 내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말하는 이는 종교의 힘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 극락에서 만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에서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작품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 정도로 여러분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느낌을 여러분들의 감정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교과서 63쪽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시가에 말하는 이와 유사한 태도가 나타나는 노랫말이나 시를 찾아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신승훈이라는 가수 아세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생전 처음 듣는다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쭤보시면 신승훈 노래 잘하지 라고 바로 반응이 나오실 겁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원곡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KBS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그 다비치의 이혜리라는 가수가 나와서 신승훈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혜리 버전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꼭 시간 날 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혜리의 애절한 보이스와 이 구구절절한 그 애틋한 가사가 절묘한 조화를 이뤄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뭐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너의 숨결도 마지막이란 것을. 즉 누군가를 지금 죽음으로써 이별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이제 울지 않겠다. 왜?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겠다. 더 이상은 슬프지 않고 습관처럼 너가 거기 있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너와 나는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겠다. 다음 세상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서로 다른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찾을 수 있어. 이런 애절한 사랑 노래. 요것도 한번 꼭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뭐 월명사가 만약에 이제 이 노래를 들었다면 딱 누이한테 보내는 내 마음 가꾸려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문학은 항상 죽음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죽음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 애틋함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문학에서 꼭 단골 소재예요. 그런 마음들. 왜? 인생을 담는 게 문학이라고 했잖아. 인생사에 사랑과 죽음과 애틋함과 그리움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인생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그 애틋함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의해서 나오는 슬픔 그런 슬픔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 혹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주제에 노랫말이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친구들하고 공유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문학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예시를 하나 실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신석정이라는 시인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인데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이 마지막 지금 식구가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서 인용이 되는 식구인데요. 푸른 별,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절망적인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과 이상을 지니고 살아가겠다라는 화자의 의지, 시적 화자의 의지가 푸른 산, 그리고 그 뭐 산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그 숭고한 아름다움, 뭔가 슬픔을 정신적으로 이겨내겠다. 또 힘든 상황을 정신적으로 극복해내겠다라는 것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문학들이 참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나도 이런 유사한 상황과 유사한 경험이 왔을 때, 나도 이런 태도를 지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문학이 주는 또 하나의 가치이자 또 문학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교과서 64페이지부터는 두 번째 작품, 백석의 수라라는 시 한 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작가 소개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4쪽, 65쪽에 백석 시인의 수라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작가 소개를 먼저 할게요. 백석, 한 번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96년에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아직 남아있진 않은데요. 일단 본명은 백기행이라고 되어 있고 이분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색이 짙은, 향토색이 짙은 평안도 방언을 본인 시에 많이 활용을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넣어서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여운한 골족, 그 다음에 흰 바람벽이 있어, 고향, 이 외에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또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언급한 작품들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은 한 번씩들은 배울 작품들이고 또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석 시인하고는 좀 미리 친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파가 너무 못 그렸어. 그래서 원본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때요?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요즘 기준으로 해도 꽤 훈남이죠. 그래서 항상 잘생긴 문학인 인기 투표 이런 거 하면 항상 상위권에 드는 또 시인입니다. 영어 교사였기도 하고요. 공부도 참 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석 시인이 쓴 수라라는 작품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백석 시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이제 그 광복, 해방이 되고 나서 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북한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백석 시인의 작품은 교과서에 실릴 수조차 없었어요. 아예 백석 작품은 연구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나라에서. 왜?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 작가들, 월북한 작가들, 뭐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절대로 취급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그 법이 풀려서 이제는 백석 시인의 그런 우수함 그리고 백석 시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여전히 많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시의 제목인 수라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교과서 65쪽 밑에를 보면 수라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아수라라고도 부른대요. 아수라장되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어떤 상황을 아수라장되었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뭔가 정리 안 돼 있고 막 이곳저곳 흩어져 있고 막 정신없는 상태, 어지러운 상태 이런 것들을 아수라장이라고 하는데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곳이나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밑에 이제 이 시에 전체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총 몇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3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현대시이자 자유시에 해당이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하는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 백석 시인이 수라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당시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그 소재들이 어떤 걸 상징하는구나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알 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 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언가 지금 시인이나 또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거미 가족을 이 거미 가족일 것이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거미 가족을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미 가족을 다시 한번 뭉치게끔 바깥이 비록 차고 춥긴 하지만 다시 이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무언가 지금 우리 민족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 시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